일본 고대 문명 간단히 말해서 시대를 특정하자면 완전히 이제 한반도 문명을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할 거예요. 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PD 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컬티스트 시몬입니다. 시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역사언어학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오컬티스트로서는 20년째 활동 중인 가명 시몬이라고 합니다. 역사언어학계에서 실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연구 성과나 그런 걸 좀 감추면서 가능하면 대답할 수 있는 안에서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배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아주 쉽다고 느끼잖아요. 실제로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시대 역순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면 현대 한국어 자체가 일본어 번역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문물도 많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냄비라는 말 아시죠? 이제 일본어 나베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옛날 발음은 남배거든요. 그런 단어의 공통점들은 많은데 저도 당장 생각나는 거라고는 도서관, 시내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유사성 말고도 굉장히 어순이나 아니면 단어 끝에 들어가는 전미사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도서관이나 시내 같은 단어는 어디까지나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단어라서 뭐 유사성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유보를 해두고,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 지소사나 그 전미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닮아 있는 건 그 누구도 몰라요, 사실. 언어학자들도 이게 왜 이렇게까지 비슷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분명히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각자의 다른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학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도 너무나 닮아있긴 해요. 중국 티베트어족이 있죠? 그쪽 언어하고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너무나도 이질적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굉장히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거지만 그 이유는 미스터리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학자로서 본인이 추측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또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뭐 닮은 언어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수학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닮은 언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결국에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인간의 상상력과 그리고 생각의 방식, 뻗어나가는 그런 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소리값으로서 구현화해놓고, 이제 문법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겹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라고밖에 말을 못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몽골어하고 티르크어가 비슷한 건 지리적인 인접성과 이제 유사성도 있겠지만은, 어휘에 이제 뭐 공통점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들이 비슷해진 게 시간의 후렴에 따라서 비슷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원래 비슷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처럼 일본어와 한국어도 이제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들이 분명히 공통조상을 가졌다던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어떻다라고 확신 내리기는 굉장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는 언어 개념이 이제 좀 확립되기 이전에 지리적으로 거의 완전히 같은 곳에 유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관성도 많았고, 그랬기에 사람들은 단순하게 서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막상 언어학으로 연구를 해보니 그 부분은 미스터리였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분명히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국 문명하고 더 교류가 많았습니다만은, 중국 문명의 그 문법적인 요소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어휘적인 요소만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중국 문명하고 너무나 많은 교류를 했지만 한국어 자체가 문법적으로 중국어와 유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만 봐도 일본어와 한국어가 닮아 있는 건 그런 문명 교류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를 쓸 때도 문법은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특수한 표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닌 이상에 좀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고음이라고 해서 중국어의 이제 굉장히 좀 옛날 발음, 그러니까 후한 시대 또는 이제 수나라 이런 쯤에 쓰이던 발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좀 듣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은 한자를 고대 한국인들은 그대로 쓰진 않았어요. 이걸 개량해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향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나요? 신라에서 쓰던 이제 특이한 표기법이었죠. 어떤 부분은 훈차로 표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음차로 표기를 해서 이제 한국어의 문장을 나타내는 그런 것처럼 향찰뿐만이 아니라 뭐 이두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고대 한국어 표기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잊혀졌지만 그런 부분 해독을 하다 보면은 한국어의 문법적인 요소는 지금과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격렬한 변화가 있던 언어는 아닙니다. 음소적인 변화는 굉장히 격렬했지만 문법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한국 고대 문명이 일본의 고대 문명에게 영향을 줬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굉장히 가까이 온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문화적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고대 문명 간단히 말해서 시대를 특정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훈 시대하고 아스카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한반도 문명을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훈 시대에는 이제 가야권을 이제 필두로 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일본 열도로의 이제 완벽한 정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고훈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스카 시대에는 한반도 남부에 있던 여러 왕국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는 과정.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로 고대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이제 외교와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제와 신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제의 신라 가야겠죠. 문화적 교류 이전과 이후로 고대 일본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단정지어서 얘기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게 좀 특정될 수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어휘의 교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어 테라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통해서 이제 불교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언어 게라라는 말이 수입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왜냐면 중세 한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결이라는 발음이거든요. 원래 절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싱할라어나 이제 팔리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도 테라라고 하니까. 하지만 일본은 그쪽 남부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중국 한반도를 거쳐서 이제 북방 불교를 받아들인 게 먼저기 때문에 스리랑카 쪽을 통한 언어 교류, 그런 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 호토케라는 단어도 이제 고대 일본어 발음으로 포토케라는 발음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고대 한국어를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 문화의 특성은 무엇이고 일본 문화에 아직까지 깊숙하게 남아있는 사례가 있나요? 일본어의 어휘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일본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겨울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이제 중세 한국어로 하면 겨즈, 이게 좀 더 앞시대, 그러니까 고대 한국어로 가면은 케사라크라는 발음일 거로 이제 예상이 돼요. 케사라케 또는 케사라키, 이런 발음. 키가 된다면 아마 이제 뭐 후기 고대 한국어가 되겠고, 케사라케 라면은 이제 좀 전기 고대 한국어가 되겠네요. 그 단어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키사라기라는 그런 음력월의 이름으로 정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겨울을 뜻하는 그런 음력월이고요. 뭐 이런 것처럼 일본의 생활 전반적인 곳에 이제 고대 한국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도 해요. 고대 한국의 문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한국사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몇몇 이제 궁정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아악이라고 하죠. 일본의 아악의 종류 중에서는 고려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고려에서 건너온 삼국시대 후기 또는 이제 후삼국시대 또는 고려에서 이제 넘어온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음악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금 유실됐으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거 외에는 이제 또 일본의 아스카 시대 건축들이라든가 그런 건 백제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이 되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한국의 삼국시대의 건축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건축 문화사에 있어서도 한반도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대 건축물 중에서 백제 건축물, 신라 건축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백제 건축물이나 신라 건축물, 뭐 고구려 건축물 이런 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애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남아있다고 한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이제 다시 지어진 절이라든가, 그러니까 화재로 사라졌다가 재축이 돼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때의 건축 양식이 지금까지 남아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한국에선. 그렇다면 현재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축물들은 고증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의 삼국시대 때는 정록단청이라는 걸 쓰진 않았어요. 지붕 보면은 지붕에 이제 녹색, 빨간색에 막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통 건축물에 이제 그걸 단청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과 이제 녹색을 중심으로 한 정록단청이 주류로 사용된 건 적어도 중세 한국 이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한반도 건축은 주로 빨간색과 흰색 그 두 색이 주류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건축물 복원을 하면 욕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전근대 건축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것을 너무나도 쉽게 떠올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일본에서 고래의 전통적인 건축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단청이 아닌 이제 기본적으로 흰색 회백과 빨간색 기둥, 이게 굉장히 스탠더드처럼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반도 사람들은 과거 삼국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조선의 것들만 너무 뇌에 박혀 있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실제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건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발작이죠. 그러면 실제로 문헌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백제나 신라 건축물의 그림들을 봤을 때 일본의 고대 건축과 유사점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삼국시대의 그림 중에서 건축물의 그 형태나 그런 게 좀 자세하게 묘사되거나 한 그런 그림은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고요. 가끔 토기를 보면 말이죠. 토기 중에서 집 모양 토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집 형태로 빚어낸 그런 토기인데, 그런 상형 토기들 중에서 옛날 삼국시대 가옥의 형태로 추정이 되는 그런 토기들이 몇 개 발굴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가야 쪽에서 발굴되는 토기들은 일본 고운 시대의 가옥하고 형태적으로 완전히 유사해요. 이거에 대해선 한국에서 전래됐다기보다는 그냥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한 접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측면에서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무속문화, 주술문화, 오컬트 문화도 일본으로 건너갔을 텐데요. 일본 신토에 남아있는 한반도의 주술 흔적도 있나요?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네요. 왜냐면 한국의 무속이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 용어로서 존재하는 말임을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한국의 무속 또는 무교는 불교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이제 유교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탄압받아왔고, 뭐 더 앞에 시대에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불교 아래에서도 굉장히 탄압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교는 많은 고유명사들이나 이제 의례 같은 것들이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형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형태를 돌이켜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옛날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서 이것이 일본의 이제 신토를 보고도 한반도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 스스로가 우리 고유의 것을 억압하고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고대 유물의 사례 중에서 칠치도에 관한 것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나요? 네,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와 외에 외교적 교류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백제의 세공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는 동시에 논쟁점이 되는 큰 주제 하나는 백제가 왜 왕에 헌상을 했는지 또는 선물을 했는지 또는 심지어는 하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이
갈리거든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백제가 외에다가 이제 하사를 하면서 내려주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가 통일된 외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강대하고 너무나도 막 무력적인 우위에 있고 외교적인 우위에 있고 그런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항상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 외에 대해서 굉장히 낮잡아보기 마련인데 실지도가 왜 헌상한 건 아닐지라도 저도 하파한 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중론이 일단 제 의견입니다.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외교적 선물이죠. 서로에게 아쉬운 관계거든요. 백제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나 신라의 침입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중전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어요. 누가 막 우위에 있었고 누가 막 형님이고 이런 논의 자체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각 학자들이 그런 고대 민족 개념에 현대 국가들을 너무 대입해서 과몰입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의례적 속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아니면은 정치적인 관점을 투영하는 것이 진실을 왜곡한다고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학문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한반도 기원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한반도 기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인보다 먼저 있던 원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선주민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깝네요.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반도에 태초부터 존재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고조선이 저기 만주 쪽에 있었나요? 왜 요동에 있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어 언어 집단, 원시 한국어를 사용하던 그들은 요동반도 쪽에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 원시 일본 류큐어족 집단은 한반도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점차 열도로 건너가게 된 것은 고조선 유민들이 뭐 한에 의한 멸망도 있겠지만 그 시기 아마 기후변화에 따른 이주도 굉장히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 당시 소빙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작물 재배가 북쪽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남하하는 현상이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동일 시기에.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부터 이제 작물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북방 민족들이 로마로 많이 남하를 하죠. 비슷한 현상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있었어요. 지구 전체적인 현상이니까요. 그처럼 이제 한반도인들, 특히나 고조선이 망해버렸으니까 원시 한국어 화자들은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력에 이제 밀려서 도망쳐서 이제 열도로 가는 압박도 있었고, 동시에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던 그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열도 쪽으로 이주하던 그런 사람도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시 일본 류큐인들은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처럼 도시국가를 이루던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이제 해양을 통해서 여러 도시국가들을 건설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에 있던 한국인들은 지금 한국인의 조상이 아닌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 정의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던 한국인이라는 말이 모순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고대인이라는 좀 중립적인 명칭을 당장은 써볼까요? 한반도 남부에 있던 선주민들은 지금 한국인의 조상이긴 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대량 학살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유적도 발굴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동화된 상태로 한반도 남부에 있던 원시 일본 류큐어 화자들은 한국어족 화자에 의해서 언어가 동화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증거로 삼국사기에 있는 많은 지명들은 고대 한국어가 아닌 이제 원시 일본어 어휘로 이루어진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주민이라는 증거고요. 한반도 언어로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임나인본부설 막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애초에 뭐 그 시대의 행정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그런 이상한 사이비학설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하게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시선을 빼고 당시의 민족 구성이나 언어 사용 좀 생태 같은 것들을 현대 국경이나 민족에 맞추어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중에서 하나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한국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중국의 만주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고 있고, 지금 당장 북한에 가서도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여기까지 한국 역사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사학자의 입장보다는 국가라는 집단의 입장이죠. 국가라는 집단의 입장은 보통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민족사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민족의 역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다라고 보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이제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현재의 국경에 근거해서 그 역사를 서술해가는 그런 방식이 또 있어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점이 굉장히 갈리는 포인트 중에서도 하나예요, 이게. 중국의 이제 주류 민족인 화하 민족, 그들의 역사만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50개가 넘는 그 후수 민족의 모든 역사들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선 조선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조선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반도인이었잖아요, 원래. 한국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도 발해도 당연히 한민족이 세운 역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국은 현재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한다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고구려나 고려, 발해 등등이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역사 왜곡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중국이 자기네 뭐 국가는 50개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다 중국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중국의 자유예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내용을 왜곡하려고 한민족의 이제 민족주의 역사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관계와 다른 입장을 자기들이 발표하고 연구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반도인의 역사고 한민족의 역사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속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인 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고대 한국어를 사용하던 집단부터 이제 중세 한국어를 사용하던 집단 그리고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까지가 이제 한민족사 또는 이제 한국 역사라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떤 관점의 역사를 채택하고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속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를 고집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인 야마토 민족의 역사만을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일본 내에 있는 소수 민족, 그러니까 류큐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할린이랑 이제 저기 치시마 열도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 아이누족이라든가 그런 소수민족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외면하고 있었단 말이죠. 일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베 정권 때를 기점으로 아이누인에 대한 법적 지위나 대우 같은 게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누어를 일본의 공용어 중 하나의 지위까지 올려놓은 느낌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법률상 국회에서 아이누어를 연수를 했고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게 불법이거나 막 위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소수민족의 역사를 포용하겠다고 국가가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지만 좀 천명을 한 거죠. 그렇게 역사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 자체도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역사학에 투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그 중에서 어떤 사관을 가지는가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정해놓는 교육은 국가의 입맛대로예요. 중국이 속지주의를 하는 이유는 소수민족의 분란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함도 있고 동시에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함도 있는 것처럼 한국이 속인주의적인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건 한반도 국가들이 옛날에 영유했던 그런 땅에 대한 좀 민족주의적인 단결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적 자긍심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 일본이 아이누인이나 류큐인의 역사를 점점 이제 국사에 포함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 소수민족의 역사를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당한 영토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국가의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사관입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프레임으로서 학문적인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왜곡이 벌어졌을 때 학자로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굉장히
착잡한 기분이죠. 하지만 힘없는 학자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말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걸로? 국가가 역사 왜곡을 했다고 학자 한두 명이 목소리를 높인들 이걸 주목을 해줄까요? 아니,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했다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같이 비판을 해줄까요? 자기네 나라들도 하고 있는데 학자 한두 명이 목소리 가지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해요.